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원자력 정책센터와 함께하는 사단법인 아침의 사기 에너지 학교를 소개합니다. 저는 사단법인 아침의 정다희 연구원입니다. 지금부터 제3강 스마트팜 미래 농업과 에너지 문제라는 주제로 주종문 우리기술 이사님께서 강의를 해주실 것이며 사회 진행은 한양대학교 중국통상학과 황효순 교수님께서 해주실 것입니다.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사단법인 아침은 시민운동 단체이고 그 에너지의 이제 올바른 지식, 우리 미래 세대를 준비하는 그런 어떤 에너지 문제, 기후 문제, 혹은 이제 환경 문제에 뭐 아울러서 그 많은 어떤 그 내용들을 전문가들과 함께 준비하고, 이것이 이제 균형 잡힌 어떤 지식으로 과학적 보편성이라든가 어떤 진실성에 입각해서 이전에는 그 에너지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예, 좀 왜곡된 그 정치적인 어떤 의도도 있고, 여러 가지 왜곡된 의도에서 또 혹은 에너지 문제를 왜곡시켜서 사익을 챙기려는 어떤 그런 어떤 시도들이 늘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특히 원자력 문제에 관련해서 이것이 좀 사실과 다르게 보도되고, 그것이 여론을 형성하고 사람들에게 근거 없는 어떤 불안감들을 조성하고 이런 일들이 이제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막자, 어, 올바로 어떤 정보를 제공하고 그런 일에 평생을 이제 연구해 오신 과학자들과 연구자들께서 좀 앞장서셔서 일반 시민들이 갖고 있는 그런 어떤 왜곡된 정보 이런 것들을 바로 잡는데 그런 여론들을 이제 시민들을 통해서 전파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그 지난 정부에서 탈원전 정책을 폈고, 그래서 원자력 산업이라든가 사업들이 많이 위축이 되고, 또 그것이 올바로 나아가는 길이다라고 하는 어떤 여론들이 많이 형성이 되었는데, 사실 우려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이제 이번 정부가 원자력에 대해서 새로운 정책들을 수립하고, 또다시 이제 왜곡되고 혹은 그동안 이제 정책이 잘못된 것들을 다시 이제 바로잡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제 뭐 정부도 바뀌고 새로운 어떤 뭐 에너지에 관련돼서 새로운 정책들이 나오니까 우리의 역할과 할 일이 다 끝났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실상 현실에서 우리가 만나는 이런 그 에너지에 대한 그동안 정보가 왜곡되는 데는 굉장히 시간이 빨리 걸리지만, 그것을 바로잡는 데는 훨씬 더 많은 시간들이 걸린다라는 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뭐 에너지 문제라든가 미래 기후 문제라든가, 지난 시간에 우리 교수님들께서 강의를 해주셨지만 너무나 아직도 우리가 이제 바로 알리고, 특히 이제 그 다음 세대들, 미래 세대들에게도 올바른 정보, 균형 잡힌 에너지의 어떤 정보와 지식을 전해줘야 한다라는 어떤 필요성을 절감했습니다. 특히 이제 그 우리가 이 에너지 학교에서 추구하는 그 여러 가지 그 어떤 사업 목표 중에 에너지 문제뿐만 아니라, 물론 에너지가 이제 가장 기본이 되겠습니다만은, 오늘 우리 주종문 박사님께서 발표하시는 스마트팜, 미래 우리 먹거리에 관련된 문제, 이것도 사실은 에너지와 깊은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또 환경 문제와도 관련이 있고, 이런 어떤 전문가들의 좋은 지식과 정보들을 전파하는 것이 우리 사단법인 아침의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이런 모두의 발언을 포함해서 우리 주종문 박사님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드리고 이어서 강의를 시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박사님께서는 오래전부터 우리 미래의 식량, 먹거리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지금 한국이 처해 있는
이런 그 농업 문제, 특히 이제 식량 문제에 대한 정책들 이런 것들이 좀 미래지향적으로 나가야 하는가. 제가 이제 우리 박사님을 안 게 한 10여 년이 지나가는데 그때 처음 뵀을 때부터도 직접 그때 이제 그 미래 먹거리에 관련된 여러 가지 첨단 기술에 그걸 이제 우리가 흔히 스마트팜이라고 이제 부르는데 그런 것들을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시고 또 직접 회사를 운영하시면서 그런 모델들을 만드셨습니다. 만드시고 운영하셨고 지금 현재는 우리 기술이라고 하는 회사뿐만 아니라 몇몇 관련된 회사의 기술 전문가로서 참여해 주시고 계시는 분입니다. 오늘 저희 사단법인 아침이 특별히 이제 주 박사님께 에너지 문제와 관련해서 또 특히 이제 미래 세대에 우리가 고민해야 될 그런 어떤 미래 농업 문제에 관해서 우리가 강의를 요청을 했고 박사님께서 흔쾌히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종문 박사님, 우리 박사님을 좀 환영의 박수로 맞이했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용문입니다. 지금 저희 나라가 처해 있는 문제가 사실 모든 사람들이 지금 보면 우리나라 농업이 거의 7, 80년대처럼 후진국 스타일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사실 그 어떤 통계나 이런 걸 보면 부가가치 창출이나 이런 걸 보면 이미 그 단위 면적당이나 농가당으로 이렇게 계산을 한다든가 하면 농가당은 어려웠겠지만 면적당이나 이런 걸로 한다고 하면 그 선진국 수준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현실적으로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 걸 명확하게 또 이야기를 좀 드릴 부분이 필요하겠다. 선진국하고 우리나라하고 농업의 차이가 뭐고 그리고 요즘 한참 스마트팜을 가지고 그런 걸 해야지 선진국 농업으로 가고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저도 스마트팜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이제 미래 농업에 대한 일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스마트팜이 만능의 도구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거를 갖다는 무슨 만능의 도구처럼 정가의 보도처럼 쓰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게 현실적으로 어디까지가 가능하고 어디까지가 인제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게 농업이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사실은 농업이라는 것은 에너지 전환 산업입니다. 왜 그러냐니까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식물이 성장을 한다. 그리고 식물이 광합성을 한다라는 개념은 그 태양으로부터 전달되어 있는 빛을 에너지원으로 해서 물을 하고 그리고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그 엽록소라고 하는 저 공간에서 광합성이라는 작용을 통해 가지고 당으로 바꾸는 에너지 전환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태양 에너지를 갖다가는 식물이 성장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이라고 전환하는 작업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전환된 어떤 인제 그 우리가 전분이라고 하죠. 그 당 성분들을 그 잎이나 이런 줄기에다가 보관을 했다가 그 보관된 에너지를 인제 밤이나 아니면 동시에 그 전신으로 퍼뜨리면서 세포도 키우고 이런 식으로 해서 식물이 성장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농산물이라고 하는 것들은 대부분 태양빛을 기준으로 해서 그 태양빛으로 광합성이라는 화학 작용을 통해 가지고 에너지를 전환시켜서 그 에너지 전환의 결과물들이 고구마가 될 수도 있고 사과가 될 수도 있고 벼가 될 수도 있고 이런 겁니다. 네, 그런데 인제 우리가 그런 생각은 안 하고 사실은 '농사라는 게 그냥 지으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해 버리시면 사실 그 스마트팜으로 효율적인 어떤 농업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어렵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 스마트팜에는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고 농업에서 어떤 범위에서 인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뒤로 가서는 사실 여기 이야기하는 걸로는 큰 범위에서 한 흐름 정도만 이야기가 가능한 부분이고
혹시 궁금하신 부분이나 이런 게 있으시면 같이 질의하고 답변을 드리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아까 우리 황 교수님이 소개를 해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로 백그라운드가 좀 특이합니다. 제가 2003년쯤 제가 박사학위를 받았는데요. 그때 박사학위 받은 게 이제 사실 분야로 치면은 공학으로 해서 요즘 말하는 인공지능하고 이제 정보 시스템 쪽으로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주제가 농산물의 생산과 유통에 대해서 저희들이 데이터베이스화 시키고 하는 작업들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농산물을 이렇게 깊이 있게 쳐다볼 기회가 생긴 거죠. 그리고 그때 봤을 때 사실은 그 당시로도 소비자의 수요라든가 이런 것들은 충분히 저희들이 예측하고 관리를 할 수 있는데 공급이 안 된다. 계획적인 공급이 안 된다. 제조업처럼 공급이 안 된다라는 것 때문에 그걸 할 수 있는 게 뭘까라고 고민을 했고 그 결과가 스마트팜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제가 이 스마트팜 쪽에 이제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쳐다보기 시작한 게 아마 한 2004년, 5년부터 진행이 됐습니다. 초기에는 이제 버섯하고 이런 대량 생산 쪽으로 이제 봤고 그 이후에는 이제 첨단 생산 쪽으로 봤고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되어 오면서 이제 뭐 저 같은 경우는 학술적인 연구보다는 사업으로서 이게 비즈니스로서 어떻게 가능성을 가질 건가에 대한 관심들을 많이 가졌어요. 그래서 지금도 하는 일은 대부분 다가 이제 그런 쪽 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과연 선진국의 농업이란 뭐냐? 뭐 저는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지금 전 세계에서 10위권의 경제 대국, 1인당 소득 이런 기준을 해보면 사실 선진국이 아니라고 하는 게 좀 부끄러운 일이죠. 근데 이제 선진국 농업이라는 거라고 사람들이 맨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농업이 선진국 농업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선진국 농업이라는 게 뭐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죠. 근데 사실 뭐 미국이나 뭐 캐나다 같이 엄청난 규모의 경제를 가지고 있는 농업은 사실은 저희들이 뭐 선진국 농업하고 우리나라하고 비교하기가 좀 어렵죠. 그러면 저희하고 비슷한 수준에서 저희하고 비슷한 인구 구조나 이런 것들을 가져가는 나라들을 한번 보면 유럽 쪽에서 이제 프랑스나 뭐 독일이나 이런 쪽으로 한번 찾아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거기하고 저희들하고 비교를 해보면 극명하게 나타나는 게 뭐냐면 농가당 경지 면적입니다. 여기 지금 장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독일이 그러니까 한 농가죠. 한 농가가 가지고 있는 재배하는 경작하는 면적이 60헥타르에서 70헥타르 정도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한 농가당 경작하는 면적이 한 1.5헥타르 평균적으로 엄청나게 차이가 나죠. 1.5헥타르 정도면 사실은 1헥타르가 10,000제곱미터니까 한 3,300평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많아봐야 한 5,000평도 안 된다는 거죠. 네. 근데 독일이나 서유럽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50헥타르입니다. 그죠? 차이가 너무 많이 나죠. 네. 근데 이게 왜 그러냐? 통계학적으로 이렇게 쭉 한번 살펴보면 초기에 산업화되기 전에 이제 사회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가 농업 인구들이 많아요. 그죠? 농업 인구가 많고 산업화 인구가 적죠. 제조업 쪽에 인구가 적은데 이 인구들이 이제 점점 산업화가 가속화되면서 이 제조와 생산을 위한 인력들이 필요를 하고 그 필요한 인력들을 농업 쪽에서 수급을 합니다. 그러면 농업 쪽에서 이제 계속 산업화 쪽으로 들어가면서 농업 인구가 줄어들죠. 그죠? 농업 인구가 줄어들면서 대신에 농업 인구가 줄어들면 땅이라는 게 줄어들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러면 각각의 1인당 가지고 있는 경지 면적들이 점점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유럽이나 이런 데는 그런 정상적인 코스들을 밟아왔습니다.
그렇게 점점 늘어났고 경제 면적이 있는 만큼 농가가 줄어드니까 1인당 경제 면적이 늘어나고 경제 면적이 늘어난 만큼 소득이 늘어나고 소득이 늘어난 만큼 거기에 대해서 농가에 투자할 수 있는 비용이 생기고 그 비용이 생긴 것만큼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해왔죠.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정말 문제점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나라는 경자유전이라는 게 딱 그 헌법에 박혀 있습니다. 이 헌법에 농사 지을 사람만 농지를 가져야 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이제 뭐가 문제냐면은 규모화가 안 됩니다. 농업이. 이 농업이 규모화가 안 되죠. 지금 우리 뭐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엄청난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거의 30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규모에서.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나라 농가들이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적어버렸어요. 편법으로 해가지고 뭐 어떤 법인이나 이런 걸 하나 만들어서 뭐 영농회사를 만들면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조그마한 땅을 가진 사람들이 과연 그걸 다 모아가지고 하나의 방향으로 움직이게 가능하겠어요. 그런 문제들 때문에 사실은 이게 문제입니다. 사실 이게 우리나라에서 선진국 농업하고 우리나라하고 차이입니다. 제가 볼 때는 농업 기술적인 측면이라든가 지원적인 측면이라든가 이런 걸로 보면 우리나라가 전혀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농업 기술적인 측면으로 보면 사실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농업 하시는 분들 뭐 어디 가나도 빠지는 사람 없습니다. 또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 중에는 사실 뭐 학력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그 높은 학습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거기 가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세요. 그런데 안 되는 이유가 그렇게 해도 돈을 벌 수 없는 구조가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선진국 농업 현실이 확 달려졌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대부분 다가 이제 그 조그만 땅에서 이제 하려다 보니까 할 수 있는 작물이 제한되죠. 제가 서두에서 농업에서 지금 우리나라가 부가가치 생산액이 선진국이 못지않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못지않은 게 대부분 뭐냐면 첫째는 이제 대부분 집중이 돼 있어요. 어떤 특정 작물들로. 그러니까 온실 쪽으로 가죠. 그래서 면적적으로 우리나라가 중국에 뒤지지만 사실은 그 비율적으로 치면은 아마 우리나라가 시설 온실 개념으로서는 뭐 세계 수익권 안에 들 거라고 제가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은 그 부가가치 자체도 높게 나오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아주 기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해서 선진국 농업하고 우리하고 비교를 해보시면 과연 이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까? 스마트팜을 가지고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을까? 이거는 어렵다고 저는 봅니다. 결국에는 우리나라에 들어와야 될 거는 제가 볼 때는 그 산업자본들이 들어와 가지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거는 또 그 진짜 농사 짓는 사람도 아닌 사람들이 많이 말리고 있죠. 네. 그래서 더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우리가 뉴스나 아니면 뭐 다큐멘터리 보시면은 그 독일이나 유럽의 어떤 농가가 아주 여유롭게 이렇게 뭐 일을 하고 또 뭐 하는 걸 많이 보실 거예요. 근데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거기 나오시는 분들은 거기 농사를 가지고 소득을 얻는 분들이 아니고요. 자기 가해 소득이 있는 분들이에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귀촌 인구들이죠. 자기 소득이 있고 그다음에 거기서 일종의 취미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저는 그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오히려 차라리 그 집중화된 농업을 하고 그게 오히려 에너지 효율이 높죠. 집중화된 농업을 하고 나머지 그 농촌 인구들은 귀촌처럼 어떻게 보면 취미생활 같은 개념으로 해서 어떤 부분을 담당하도록 하는 사회문화적 기능을 하도록 하는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합니다. 자, 이거 한번 현실적으로 한번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하고 네덜란드하고 비교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농식품 수출 상위 5개국이라고 해서 뭐 5위 정도 올라간다. 거의 2위 가까이 되죠.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사람들이 이제 네덜란드 땅덩어리가 작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재배를 할 수 있는 농지 면적으로는 사실 네덜란드가 더 많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산지가 많아서
농지로 실제 운영할 수 있는 데는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네덜란드하고 비교를 해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108만 농가 정도 되죠. 네덜란드 6만 정도 됩니다. 농가당 경지 면적은 네덜란드가 28만 제곱미터고 우리가 15,000, 1.5 헥타르 되겠죠. 농민 평균 연령이 64세고 네덜란드가 54세고 농업 총생산을 기준으로 보면 534억 달러, 292억 달러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사실 그 또 다른 부분이 또 있는데요. 뭐냐면 네덜란드는 규모화된 만큼 그 가공이 같이 붙어 있어요. 가공이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가능하게 돼 있죠. 그래서 사실 앞서도 제가 규모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규모가 많고 매출이 많으면 선택의 폭이 생겨요. 예. 우리나라 농가 같은 경우에는 물론 지금 1세대 농업인들, 저희 전세대 농업인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 충분한 학습 능력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신 분들이 좀 있기는 합니다만은 사실 뭐 우리나라의 많은 그 농업인들이 지금 이미 고령화된 상태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분들이 지금 10년 이후에 한 70살 이상 넘어가시게 되면 이분들이 은퇴하시는 시기에는 우리나라 농업을 갖다는 떠받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귀농할 수 있는, 귀농하는 인력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그리고 또 귀농했다가 대부분 다가 리턴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 현실적으로 우리나라가 선진국 농업하고 여러 가지로 차별점이 많이 나타납니다. 예, 여기도 한번 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어떤 소규모 농업 이 문제를 갖다 명확하게 표시하는 건데요. 여기에 지금 그 통계청에서 나온 자료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 다 소농입니다. 소농이고 이 왜 소농이 되느냐면 이건 점점 더 줄어들 거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이 지금 저희 현재 농가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돌아가시면 상속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희 전 세대의 지금 아버님 어머님들은 최소 2명에서 3명 정도 자식을 두고 계세요. 그러면 그분들의 땅이 2분의 1, 3분의 1로 줄어드는 겁니다. 나눠지는 겁니다. 잘려지는 거죠. 그리고 그것들을 모아가지고 하나의 대농으로 만들기에는 자본이 없죠. 네네.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의 농가의 제일 문제점은 사실은 이런 소농의 문제가 제일 크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이런 소농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그 효율성이 떨어져요. 각자 이렇게 하나하나 잡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 뭐 고령화도 여기 나오죠. 뭐 지금 보면 사실 이게 뭐 멀리 있는 일이 아닙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19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리나라 농업의 인구 구성을 보시면 70세 이상이 거의 지금 뭐 한 3분의 1 이상 넘어섰죠. 네. 그리고 60세 이상에서 60세 이상은 뭐 거의 대부분이죠. 이게 저는 현실이라고 보는 게 저희 집에 그 뭐 시골에 계시는 저희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도 그 뭐 창원에 그 가까운데 그 창원에 계시죠. 창원 북면에 계시는데 거기조차도 거기 청년회에 제일 어리신 분이 지금 연세가 저보다 연배가 높으시거든요. 거의 60이 다 되신 분이 60이 다 되신 분이 청년회의 제일 어린 분이에요. 예, 이런 사태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문제들이 많죠. 여러 가지로.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문제들은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드리면 사실 우리나라에게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양산을 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여기 뭐 장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식량 문제에 대한 그 위험성을 이제 보여주시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현재는 저는 문제가 없습니다. 현재는 문제가 없고 그리고 또 솔직히 말해 가지고 세계 그 경제력으로 세계 10위권에 드는 국가가 그 당장에 먹고 사는 게 문제가 될 수준이 된다라고 하면 전 세계가 다 굶어야죠. 그죠? 예. 지금 당장에 먹고 사는 걸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정부의 역할이 그건데 그거를 갖다는 못한다고 하면 문제가 되겠죠. 근데
딱 하나 이제 갈 부분이 뭐냐면은 그러한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 어려움이 있기 전에 이미 예방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 쉬운 일이 아니죠. 첫째는 이제 그런 식량을 생산할 수 있는 그 여력을 가지신 분들이 점점 은퇴를 하고 계세요. 그리고 선진국처럼 규모화된 농업을 할 수 있는 기반이 전혀 안 갖춰져 있어요. 이미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앞서 제가 이야기 드린 것처럼 선진국으로 이렇게 점점 산업화 사회가 만들어지면서 가구당 경지 면적은 늘어나고 농가 인원은 줄어들면서 효율적인 농업이 가능하도록 기계화되고, 그리고 시스템화되고 기업화되면서 점점 성장을 해왔어요. 그래서 여기는 뭐 따로 뭐 인구가 좀 줄어들고 해도 그 시스템 자체를 계속 돌릴 수 있는 체계들이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뭐냐면 아까도 이야기 드린 것처럼 농업 인구는 점점 줄어드는데, 문제는 뭐냐? 그 가구당 농지를 경작하는 면적은 오히려 그게 늘어나야 되는데 줄어들어요. 땅은 그대로 있는데. 이제 이게 말하는 건 뭐냐면, 이 제대로 그 농업에 있는 농지들이 경작이 안 되고 있고 식량 생산에 투입이 안 되고 있다는 소리. 그러게 되면 나중에 이제 문제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그 농업에 종사하고 계시는 그 고령층에 계시는 분들이 은퇴하고 뭐 은퇴하고 뭐 돌아가시고 뭐 이러한 해서 이제 그 인원이 점점 급격하게 줄어드는 시기가 있을 거라고요. 그 시기가 나아졌을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식량 자급률이라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급격하게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 좀 고민이 많이 필요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지금 그 농지 쪽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소규모화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좀 통합을 해서 전체 효율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을까? 사실 이거는 에너지 문제와 같이 연결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또 그 효율적으로 통합하는 것들을 사실은 지금 보면은 그분들이 없어졌을 때 어떻게 그러면 관리를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뭐 그런 걸 법이나 제도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는 부분들 찾아내는 것. 그리고 또 사실 그 제일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결국에는 우리가 이게 이제 귀농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분들이 계속 리턴해서 다시 도시로 가시는 이유가 뭐냐면, 그 도시에서 일을 하는 것보다 농촌에서 일하는 게 더 힘들거든요. 더 힘들게 하는 그 부분들을 그 뭐라고 합니까? 낮춰 가지고, 노동 부하를 낮춰 가지고 그 도심에 있는 사람들이 농촌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할 수 있는 유인 요인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 것인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식량위기 해 가지고 뭐 뉴스에 보면은 뭐 당장 뭐 지금 안 하면 뭐 굶어 죽을 것처럼 뭐 이렇게 기사가 뜹니다마는, 저는 그런 기사는 그냥 그 위험성에 대한 뭐 경고 차원이다, 이렇게 그냥 이해하는 정도 수준으로 하시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굶어야 되는 그런 것들은 사실은 인제 오기 힘들다고 봅니다. 뭐 그 정도 된다고 하면 국가의 존속 이유가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세계 10 위권의 국가가 그 정도 사정에 당했다 그러면은 뭐 미국이나 몇몇 나라를 제외하고는 다 그런 상황일 테니까 사실 그 정도까지는 가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데, 문제는 국가의 경쟁력을 유지를 하면서 그런 식량을 갖다는 효율적으로 우리가 수급을 하고, 그리고 그 우리 국민들이 안전하게 그런 먹거리들을 갖다는 확보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은 갖춰야 된다는 거죠. 그게 인제 사실은 지금 보시는 여기 싱가포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농업 기반이 거의 없습니다, 여기는. 잘 아시겠지만. 그 싱가포르는 도시 국가고, 그리고 여기가 농지가 아마 제가 1%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면적에.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모든 식품이나 식량들을 갖다는 해외에서 수입을 하죠. 여기가 제일 문제점이 뭐냐면은 바로 옆에 있는 말레이시아나 이런 쪽에서 식품 수입을 딱 닫아 버리면 당장에 그 식품을 구하기 어려워요. 특히 여기 인제 주식으로 사용하는 게 닭이나 이런 것들인데, 뭐 이런 데서 뭐 닭을 갖다는 뭐 수출하는 걸 금지를 한다든가 통관을 없애버린다든가 이런 식이 돼 버리면
사실은 뭐 싱가포르는 당장에 뭐 닭값이 뭐 2배, 3배씩 뛰고 그런 문제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싱가포르에서 그 2030년까지 그런 이제 우리가 그 식품 생산 입장에서 먹는 거, 당장에 먹는 거에 생산의 30%를 갖다가는 국내에서 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30 by 30이라는 정책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싱가포르 내에 뭐 어디 빈틈만 있으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그 수직 농장을 짓기도 하고 또 옥상에다가 텃밭을 만들기도 하고 이런 작업을 하면서 사실 이렇게 그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뭐 그 근시일 내에 그걸 달성을 할 수 있는 걸로 지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은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도 지금 사실 돈을 가지고 싱가포르가 한다라고 하면 사실 이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뭐 좀 비싸도 사오면 되는 거고, 그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식량 자체가 이제 그 어떤 정책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하나로 우리한테 프레셔로 작용을 하기 시작을 하면 식량 문제가 아니게 되죠. 식량 문제가 아니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정책의 문제가 돼버리는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제가 볼 때는 뭐 사실 우리나라 상황에서도 뭐 식량 자급률 100%, 뭐 곡물 자급률 100%, 뭐 이런 식의 그걸 달성하는 건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대신에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충분히 대응할 수 있을 정도의 기반을 갖춰 놓을 필요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식량이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식량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그 어느 마지노선까지는 우리가 양보할 수 없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어떤 기반이 필요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 이렇게 식량 자급률이라는 개념을 안 써요. 우리나라는 이제 그 식량 자급률이라는 사후적 개념들을 좀 많이 쓰는데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식량 준비율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뭐냐면 이게 그 일본에서 지금 당장 식량을 생산할 수 있는 면적, 그리고 그 식량을 생산할 수 있는 SOC가 갖춰져 있는 것, 뭐 이런 것들을 그 확인을 해서 만약에 어떤 비상사태나 뭐 식량의 어떤 뭐 공급의 뭐 불안정성이나 이런 게 발생을 해서 국내에서 키우는 것이 훨씬 더 경제적일 때 바로 식량을 생산할 수 있게 투여할 수 있는 자원들을 어디서 어디까지 확보를 하고 있느냐. 이거를 갖다는 확인을 하는 걸 많이 합니다. 일본은.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저는 선진국, 뭐 일본이나 우리나라 같은 이런 선진국이라고 한다고 하면 사실 그게 더 개념적으로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당장에 우리가 뭐 수입을 해가지고 뭐 얼마더라 뭐 이렇게 하니까 뭐 식량 자급률이 50% 이하로 떨어져 가지고 뭐 문제입니다. 사실은 그거는 표면적인 문제고요.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 농업은 기반이 붕괴하고 있는 거예요. 기반이. 그러니까 그동안에 노동집약적 농업으로 해가지고 어르신들이 뼈 빠지게 일했는데 거기서 한 단계 넘어서 가지고 대규모하고 자동화된 어떤 체계적인 농업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일본의 어떤 식량 준비율 개념으로 보면 그분들이 돌아가시고 나면은 식량 준비율이 팍 떨어집니다. 이런 문제들이 지금 당장에 우리 눈앞에 닥치고 있는 거죠. 사실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될 시기라고 봅니다. 그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그 역할을 맞춰 가지고 대안적인 측면으로 갈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했을 때 저는 이제 이 스마트팜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 가지로 변화하는 농업의 여건에 이제 적응하기 위해서 하나의 큰 대안으로서 스마트팜을 저는 제안을 하는데요. 물론 제가 이것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이 스마트팜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만능의 도구는 아니라고 봅니다. 앞서도 제가 이야기 드렸지만 몇몇 스마트팜 하시는 분들은 뭐 이게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아니고요. 저는 이게 이제 크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보완해 줄 수 있는 보완책이라고 봐요. 뭐 어찌됐든 결론적으로 그 원인이 뭐든지 간에 지금 우리나라도 전 세계적으로 기후가 예측할 수 없게 변화를 하고 있고 평균적인 기온들이 올라가고는 있다는 거에 뭐 사실적으로 확인이 되는 부분이니까요. 그러면 거기에 사실
적응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적응을 해야 되고, 적응을 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여기 보이시는 스마트팜입니다. 결국에는 이제 노지나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변화하는 환경에 따라서 작물을 갖다 바꿔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바꾸는 작물 외에 저희들이 필수적으로 뭐 필요한 여러 가지 작물들이나 이런 기존의 우리 생활 양식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작물들 같은 경우에는 정 안 된다면 실내에서 이런 식으로 키울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본다라고 하면 스마트팜이 그러한 그 환경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적응의 방법 중에서 가장 큰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닐까 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지금 사진으로 보시는 것들은 제가 대부분 운영을 했던 것들입니다. 뭐 상추부터 시작해서 루꼴라, 그다음에 뭐 딸기, 그리고 밑에 이제 분홍색으로 보이는 요건 이제 인삼을 재배를 했던 건데요. 요게 인제 제가 역할을 하는 부분이 이런 팜 같은 경우에는 노동부하도 줄고요. 그다고 실내 자체가 뭐 대부분 자동화되어 있으니까 내부에서 뭐 그 도시에서 공장에 근무하듯이 뭐 그렇게 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농산물 자체도 인제 시설 투자 비용이나 이런 게 높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생산을 할 수 있지만 이제 가격이 높죠. 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제 어찌 됐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우리나라의 농업의 문제라든가 이런 걸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큰 대안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인제 스마트팜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스마트팜이라는 게 아까 제가 잠깐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마는 농업이라는 게 에너지 전환을 위한 산업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작물이라는 게. 예, 작물이 이렇게 농산물이 이렇게 성장을 하는 작업은 결국에는 빛이라는 에너지에서 빛에서 광량자라고 하는 에너지를 받은 거를 전환을 시켜서 그 당으로 만들고 당으로 만든 걸 가지고 그걸 에너지로 해서 다시 여러 가지 뭐 그 영양 성분들, 비료 성분들을 받아들여서 식물이 성장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스마트팜이라는 거는 사실은 환경 조절을 위해서 밀폐를 하고 또 어떤 데서는 인공광을 쓰기 때문에 그 인공광을 발생시키기 위한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래서 생각보다 여기는 에너지가 엄청나게 많이 듭니다. 스마트팜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이런 그 뭐 밀폐형 그 인공광을 이용한 밀폐형 스마트팜은 사실은 뭐 한 1000평을 기준으로 하면 거의 1 메가와트급 이상이 필요해요. 예, 시간당. 그렇기 때문에 사실 스마트팜 이야기를 하면 뭐 에너지 뭐 이야기하는 거하고 바로 연결이 돼야 될 부분이죠. 근데 물론 이제 이런 스마트팜 같은 경우에는 여러 종류들이 있습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스마트팜이라는 게 인제 똑똑한 농장이라는 뜻이잖아요. 예, 똑똑한 농장은 왜 똑똑한가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제 센서하고 제어기하고 그다음에 컴퓨터가 같이 붙어 가지고 사람이 인제 그 큰 그 규칙만 주면 그 규칙에 따라서 자기가 알아서 인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스마트팜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인제 뭐 보통 보면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스마트팜 그러면 머리에 떠올리는 게 유리온실에 그 식물들이 성장하는 것만 떠올리세요. 그런데 사실 그거는 옛날에 시설원해라고 하는 뭐 별도의 그게 있었고 그 시설원해에 여러 가지 인제 뭐 장치나 이런 것들을 집어넣어 가지고 센서하고 제어기로 만드는 거거든요. 그 또 식물을 키우는 것만 스마트팜은 아니에요. 또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동물을 키우는 것도 스마트팜의 하나죠. 축산. 어류를 키우는 것도 있고요. 예, 수산도 있고요. 그다음에 노지도 사실은 그 드론이나 아니면 컴퓨터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스마트팜으로 인제 관리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고거까지 제외하고 인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스마트팜이라고 생각하면 지금 밑에서 보시는 이제 온실하고 인제 수직 농장하고 인제 밀폐형 스마트팜, 식물 공장하고 요렇게 예, 3 가지로 나눠지는데 또 이것도 개념하고 방식하고 이런 차이가 겹쳐져 있기 때문에 서로서로 이렇게 포함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스마트팜 뭐 무슨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뭐 스마트팜에 관련돼서 질문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한테 뭐 물어보거나 이렇게 하면 제가 제일 먼저 여쭙는 게 그런 부분들이죠. 어떤 스마트팜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질문하시는 분이 이야기하시는 스마트팜하고 제가 생각하는 스마트팜하고 똑같은 스마트팜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결론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뭘 원하시면 이야기를 물어보죠.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제 좀 구분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이제 스마트팜 같은 경우는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에너지가 많이 듭니다, 에너지가. 그래서 나중에 뒤에 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만은 사실은 뭐 온실 같은 경우에는 냉난방에 엄청난 에너지가 들고요. 또 식물 공장 밀폐형 스마트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태양광을 대체를 해야 되다 보니까 광 에너지에 엄청나게 듭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이제 고민을 할 필요가 있죠. 한번 정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스마트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작물 자체를 이제 통제된 시설 내에서 날씨라고, 외부에서 날씨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내부에서 우리가 아예 다 만들어 줘야 돼요. 빛, 온도, 습도, 이산화탄소 농도 등을. 그렇게 해서 딱 그 식물이 자랄 수 있는 최적의 환경으로 해서 효율적으로 공급을 하면 우리가 이거를 갖다는 밀폐형 스마트팜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효율적인 거는 뭐냐면 부담이 없어요. 자연에 대한 부담. 뭐 어떤 분은 제가 초기에 이제 스마트팜 시작할 때 그 인공광을 가지고 이렇게 생산을 하니까 창백한 채소다. 그게 무슨 효능이 있겠냐. 그거 가지고 먹으면 몸에 안 좋은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계시던데 그건 아니고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실내에서 키우는 게 훨씬 더 깨끗합니다. 미국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 은퇴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은퇴자들은 그 노지에서 재배되는 야채나 이런 것들이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실내에서 이런 스마트팜에서 재배된 것만을 먹을 수 있게 뭐 이런 일종의 뭐라 합니까? 은퇴 하우스 뭐 이런 쪽에다가 실내 스마트팜을 하나 지어달라. 이런 요구도 있습니다. 예, 그럴 정도로 사실은 그분들이 생각하시는 거는 뭐냐면 땅은 이미 오염이 됐다. 그래서 그 오염된 땅에다가 아무리 뭘 갖다는 뭐 유기농이고 뭐라고 해도 결국엔 다 오염된 거다. 결국엔 제대로 깨끗한 거는 이런 스마트팜으로 이렇게 해서 완전히 밀폐된 데서 무농약으로, 무해충으로, 그다음 무플라스틱으로 이렇게 해서 재배하는 것이 제일 깨끗하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분들만 이상하게 땅에 대해서 이 좀 그 환상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예.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기사로도 몇 번 나왔습니다만은 유기농으로 재배한 로메인 상추에서 치명적인 그 바이러스가 나와 가지고 그 뭐 다 다시 폐기된다든가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은 스마트팜이 또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뭐 그 다른 부분에서 또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그 노지에서 할 수 있는 것도 하면 좋겠죠. 그래서 그게 뭐 전반적으로 다 스마트팜이 다 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좀 나눈다고 하면 그 장기 저장이 어려운 신선한 그 채소류나 이런 것들은 스마트팜이나 이런 데서 가까이서 바로바로 공급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이런 벼나 이렇게 장기 저장이 가능한 식량작물이나 과실류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팜에서 하려고 하면 돈이나 에너지가 너무 많이 들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뭐 일반적인 농업 쪽으로 해서 이제 같이 그래 가지고 이렇게 분리를 해서 협업을 하는 이런 방식이 정말 합리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 주요 시설은 뭐 사실 이런 것까지 깊이 있게 이야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이제 가지게 되는 어떤 범위는 지금 뭐 요거는 이제 농촌진흥청에서 만드는 건데 이제 어디에다가 설치를 할 거냐 그리고 빛을 뭘로 쓸 거냐 에너지 효율성 있는 부분 요즘은 뭐 다 LED로 거의 통일이 됐습니다만은 그다음에 노동 부하를 줄이기 위해서 자동화를 어떻게 할 거냐 그다음에 이제 식물을 키우기 위해서는 어떤 영양분들을 어떤 방식으로 공급할 거냐 그리고 여기 온도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에 이제 그게 많이 들어가죠. 공기 조화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얘들을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해줄 수 있을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플랜트라고 이렇게 지어놨습니다. 요거는 뭐 보시면 되고 사실은 이게 온도와 경제성에 있어 가지고 이제 이런 부분인데 지금 에너지 부분이라 가지고 제가 에너지 쪽에 많이 있는 부분들을 합니다. 근데 사실 그 수직 농장에서 그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시는 게
뭐 냉방 비용이 많이 드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수직 농장, 그러니까 스마트팜으로 식물을 재배하는 이유가 뭐냐면 실외에서, 그러니까 실외, 그러니까 노지나 하우스나 이런 데서 냉난방이 어렵기 때문에 실내로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을 이길 수 없거든요. 태양이 뭐 우리가 뭐 이야기를 할 때 뭐 한 6월 말에서 9월 초까지는 거의 뭐 30도 이상, 뭐 25도, 6도씩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어떤 때 같은 경우에는 그 식물 자체를 키우기 어려운 상황이 있죠. 그러면은 그때 뭐 죽어버리고 이런 문제들이 생기죠. 그러니까 뭐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최근에 그 마카롱, 그 맥도날드의 마카롱 버거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소고기 패티하고 빵 요거만 있고 중간에 이게 야채가 없어 가지고 또 마카롱처럼 생겼다고 해 가지고 마카롱 버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왜 그렇게 됐냐면은 거기에 들어가는 그 상추 중에 아이스버거라는 상추가 있는데, 그 상추가 재배하는 과정에 어떤 뭐 환경적 기후 요인이겠죠. 그래 가지고 갑자기 온도가 내려가거나 높아져 가지고 다 죽어버린 거예요, 계약한 물량들이. 그 바람에 공급이 안 된 거죠. 그런 것들을 예방하고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는 게 지금 여기 지금 보신 건 냉방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제일 큰 냉방은 결국에는 이제 LED 조명의 발열량을 냉방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갖다 하려고 하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결국에는 기본적으로 에너지들이 있어야 돼요, 에너지들이. 근데 그 에너지를 갖다 확보를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제일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뭐 사실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나라에서 뭐 이게 지금 뒤에도 제가 보면 아시겠지만은 뭐 다양한 에너지원이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가 이런 스마트팜 하기가 정말 좋은 국가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니까 그 전기가 안 끊기고 품질이 좋고, 그 다음에 어디서든지 전기를 구할 수 있고, 그러니까 훨씬 좋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그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전기 비용도 엄청 비싸고요. 그리고 뒤로 보시면 뭐 다른 국가들도 이런 걸 갖다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데들이 많습니다. 우리 스마트팜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가 조명 쪽에 에너지가 다 들어가고, 그 다음에 냉방, 난방은 거의 필요 없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LED 그 자체의 발열량들이 있어 가지고 큰 무리 없이 다 커버가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그 이야기했을 때 스마트팜 우리가 시설 도입할 때 뭐 여러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요 리스트에 있는 것들 중에서 거의 대부분이 다 에너지하고 연결이 됩니다, 에너지하고. 근데 인제 뭐 사실 그 스마트팜이 그 지금 현재는 그 대기업의 진출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은데 최근에 인제 그 올해 들어 가지고 제가 저하고 컨택하셨던 분들, 뭐 저하고 이야기하시는 분들 이렇게 보면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10대 그룹 안에 들으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거기에 참여를 하려고 하십니다. 왜? 이제 경제성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 경제성을 나오게 하려고 하면 그 제일 먼저 해결해야 될 게 뭐냐면은 지금 1 번입니다. 에너지를 어떤 걸 쓸 거냐. 어떻게 하면 에너지를 줄일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이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그냥 에어컨을 틀 게 아니고 버려지는 여러 가지 발전소에 있는 온배수를 활용한다든가, 이 온배수 활용하는 거는 사실 꽤 오래된 일입니다. 근데 이게 진행되면서 점점 이상하게 변해 가더라고요. 좋은 건 안 쓰고 또 이상한 것들을 많이 가져다가 쓰는 부분들이 많던데,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오는 그 온배수를 활용을 해서 거기서 그 열을 회수를 해서 냉난방을 하면, 보통 그 제주도나 이런 데에서 저희들이 제주도에 인제 화력발전소 한 곳이 있었거든요. 화순 화력발전소라고. 지금은 이름이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서 온배수를 그 회수를 해서 애플망고를 키웠었는데, 그게 보면 원래 1 년에 그 경유를 기준으로 한 1억 정도의 돈이 들어가던 거를 이 그 온배수를 회수를 하면서 그 열교환기를 활용을 했을 때 한 2,500만 원 정도 1 년에 그 정도로 끝났었어요. 그러니까 한 4분의 1 정도밖에 안 들었죠. 그런 식으로 에너지 활용이 충분히 돼야 되는데 그게 또
우리나라 잘 안 되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버려지는 에너지들이 정말 많은데 그걸 실질적으로 활용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그걸 왜 활용할 수 없을까? 뭐 대부분 다가 뭐 자기 돈으로 안 하려고 하시니까 그렇겠죠. 네. 그다음에 또 하는 게 이제 해양 심층수라는 부분이 있어요. 요거는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동해안에 가 보시면 이제 그 수심 800m 이하로 이렇게 관을 넣어 가지고 그 심층수를 끌어올리시는 데 있어요. 해양수산부에서 허가를 받아 가지고 하는 건데요. 그 수심에 끌어올리는 물이 한 2도 정도 돼요. 2도 정도 되는 거면은 그것 갖고 바로 냉방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사실은 따로 냉난방기를 돌리지 않고 모터 펌프만 돌리는 전기세 정도만 가지고 딸기도 키울 수 있고 여러 가지 많은 냉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가능할 것 같고요. 해양수 육전도 냉방을 가지고 이렇게 딸기를 키운 것들입니다. 요게 지금 언제인지 아십니까? 요게 지금 딸기가 요렇게 열린 시기가 요때가 8월입니다. 예. 예, 8월 달에 저희들이 그 한여름에 이게 서량 딸기거든요. 원래 서량 딸기는 11월부터 한 4월까지 수확이 되는데 저희들은 그때 이제 한 6월부터 10월까지 생산을 했습니다. 예, 요런 식으로 에너지를 그 다양한 에너지원들이 있습니다. 사실 저는 물론 뭐 전기만 있는 건 아닌데 꼭 전기만에다가 제한을 하기보다는 우리가 지금 현재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에너지들을 적극적으로 좀 활용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도 뭐 통영에 가보면 이제 안전공단 내에 보면 한국가스공사에 LNG 인수기지가 있거든요. 근데 그 LNG 인수기지에서 이제 액체 상태의 LNG를 갖다는 기화시키면서 엄청난 냉열들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그 냉열들을 적극적으로 냉방에 활용해서 농업에 활용하자. 뭐 이런 그 활용에 대한 것들도 있을 수 있고요. 마이너스 160일의 LNG를 기화시키면서 열원을 가지고 냉방을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스마트팜에도 활용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을 했죠. 근데 인제 이런 스마트팜을 운영하고 하라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스마트팜은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그 일종의 공장입니다. 그죠? 그리고 그 공장을 갖다는 24시간 계속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거든요. 거기서 중간에 끊겨 버리면 식물 그러니까 일반적인 제조업체라고 하면 사실은 생산을 중단을 했다가 재생산을 하고 뭐 이런 식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그 스마트팜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그 중간에 딱 끊겨 버리면 그동안에 재배했던 작물들이 다 날아가 버려요. 다 죽어 버리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 에너지를 갖다는 끊김없이 계속적으로 평균적으로 공급받아야 되는 것이 스마트팜입니다. 요거를 전혀 고려를 안 하시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지금 제가 여기 보여드리는 그 회사가 어디냐면 덴마크에 있는 노르딕 하베스트라고 하는 꽤 큰 식물 공장입니다, 이게. 근데 여기가 자기들이 자랑하는 게 뭐냐면은 이 100% 풍력 발전을 기반으로 해 가지고 이걸 운영을 한다. 이렇게 자기들이 지금 꽤 많이 그걸 하고 있습니다. 자랑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뭐 아시겠지만 뭐 유럽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바람이 안 불어 가지고 그죠? 발전 용량에 맞게 생산을 못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인제 그걸 맞춰 가지고 인제 가스 발전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 또 가스 발전도 우크라이나 이런 것 때문에 가격이나 발전 단가가 상승을 해 가지고 사실은 지금 그 노르딕 하베스트 여기 보시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재배하기 어렵죠. 이게 뭐 이 돈을 갖다는 뭐 아마 수백억을 들였을 건데 결국에는 뭐 제대로 생산을 못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스마트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오히려 제조업보다도 더 에너지가 균등하게 들어가야 됩니다. 계속 공급돼야 됩니다. 왜냐? 식물이 생명이거든요. 생명 있는 이런 생명체가 하나의 어떤 뭐 이렇게 재배되는 과정에서 전기가 끊겨 버리면 이 재배를 위해서 필요한 뭐 여러 가지 양액이나 물이나 이런 공급들이 다 같이 끊겨 버리죠. 그러면 다 죽어야 돼요. 제조업처럼 다시 생산하고 그런 게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스마트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은 뭐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는 분이 계세요. 위에다가 태양광을 올려가지고 그 전기를 가지고 밑에 식물 효율성이 나오나? 그죠? 예,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기저 전력들이 필요합니다. 이런 스마트팜이 진짜 기저 전력이 많이 필요해요. 딱 우리나라가 그렇게 스마트팜이 하기가 좋다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그 부분이에요. 우리나라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전기가 몇 시간씩 끊기는 경우가 거의 없고, 그 다음에 거의 부하가 계속 유지될 수 있죠. 그걸 갖다는 완벽하게 어떻게 보면 뭐 세계 최고의 품질의 전력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게 예측할 수 없는 이런 이상기후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스마트팜을 대응해 그리고 적응의 도구로서 이제 이렇게 하는데, 사실 이거는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고, 그리고 또 이 에너지라는 것 자체가 다양한 방면을 통해서 흡수를 할 수 있지만 그 에너지를 흡수하고 또 운영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또 전력이 필요해요. 근데 그런 기반이 되는 전력은 사실은 예측할 수 없는 기후와 연관이 되어 있는 광이나 풍력이나 이런 거하고는 사실 안정성에서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그런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그리고 이상기후의 영향을 받지 않고 환경의 부담을 적게 줄 수 있는 어떤 에너지 생산 시스템이 필요한데, 현재 상황에서는 저도 주변에서 이야기하시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금 현재에선 대안이 없죠. 말씀하신 것처럼 원자력이나 이런 쪽이 가장 합리적인 대안 중에 하나라고 저도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럽이나 이런 쪽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원자력을 갖다는 이제 한시적이긴 하지만 그런 재생에너지 쪽에다가 펀드 안에 포함시키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활용을 하고 계시죠. 그리고 다시 이제 또 원자력을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사실 두서없이 이야기를 좀 드렸습니다. 워낙 이게 광범위한 이야기라서 두서없이 이야기를 드렸는데, 질문을 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